이중섭의 소와 아이 시대를 그리다. 오늘은 이중섭 강연입니다. 여러분들 이중섭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중섭 앞에 붙는 수식어가 비운의 화가, 천재 화가, 한국의 고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이중섭의 그림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소 그림 그리셨죠? 그리고 이중섭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중섭의 작품 중에 소를 주제로 한 작품, 그리고 아이들을 주제로 한 작품, 이중섭은 왜 이런 작품들을 그렸는지, 그리고 이중섭이라는 인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섭의 소 그림입니다. 눈에 많이 익은 그림이죠. 우리 눈에 익은 이런 소 그림은 1950년대에 그린 작품입니다. 가장 이중섭의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그리고 이중섭의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시기의 작품이죠. 이중섭의 초창기의 소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라는 제목의 소그림인데 194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섭은 왜 이렇게 소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중섭은 오산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오산학교는 민족학교였습니다. 1907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이시죠.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중섭이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함석헌이라는 이분이 역사학자이시죠. 이분이 이 학교 출신으로 이중섭의 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중섭은 민족적인 사상, 생각을 많이 키워나갔을 겁니다. 특히 이중섭이 화가로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임용연이라는, 그리고 백남순이라는 이 부부입니다. 임용연의 경우에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었고, 백남순 역시도 유럽의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양 화가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자 조국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자라는 뜻을 품고 당시 오산학교에 미술교사로 왔던 겁니다. 그런 임용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중섭이. 임용연 선생은 이중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밑그림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그려라. 그런 다음에 너의 예술이 있을 거다. 그만큼 스케치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중섭이 습작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임용연 선생은 이중섭에게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어디에 꽂혔을까요? 소에 꽂히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늘 소 옆에서 소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를 관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도 소 옆에 붙어서 소를 관찰하니까 소 도둑으로 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소 그림을 단순히 그리기 위해서 소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소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어떻게 따라서 바뀌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소의 마음까지 읽으려는 마음인 것처럼 소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 임용연 선생의 영향으로 이중섭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소 드로잉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서양 미술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1941년에 여기에 있는 이쾌대라는 사람이 조선 신미술가 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서양 화가들인데 이들은 서양 미술을 전공하지만 서양화 속에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였지만 민족적인 미술 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선 신미술가 협회의 사람들입니다. 이중섭이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민족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 중에 자유미술가 협회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서 있는 소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크고 맑은 눈, 그런 선한 모습의 성실한 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어떤가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죠. 당시 식민지하에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이 뭔가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는 달리 같은 시기 1941년에 이중섭이 그린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엽서에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이 시기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이중섭의 작품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엽서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엽서화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평화로워. 평화로워 보이고요. 그림이 좀 밝고 즐겁고 아름답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우리가 그림은 화가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죠. 이런 엽서화를 그린 까닭, 바로 이중섭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939년이었는데 야마모토 마사코라고 역시 미술을 전공한 이 마사코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마사코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엽서에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던 거죠. 이 두 사람 굉장히 닭살 커플이었습니다. 같이 미술을 전공하는 같은 학교 출신이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캠퍼스 커플이죠.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었는데요. 당시 이중섭의 애칭은 아골이었습니다. 사실 이 애칭은 마사코가 붙여준 애칭은 아니고 이중섭의 교수님이 붙여준 애칭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씨, 이씨가 많죠. 당시 여기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 이씨가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인 교수가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중섭은 얼굴이 좀 길고 특히 턱이 길었다 그래서 턱을 일본말로 아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턱이 긴 이씨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애칭을 마사코가 이중섭을 부를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섭과 마사코가 연애를 하던 중에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쳐서 이중섭이 치료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못생긴 발가락도 예뻐 보이겠죠. 이 마사코의 발가락을 보고 아스파라거스를 닮았다고 해서 이 마사코에게 붙은 애칭이 아스파라거스 군, 발가락 군, 이렇게 애칭을 불렀다고 합니다. 좀 닭살 커플이죠, 그쵸? 그런데 이 닭살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이 시기 이중섭에게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1943년 당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원래 이중섭과 마사코는 함께 유럽으로 미술을 전공하러 유학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길이 막혀버린 거죠. 인생에 큰 꿈을 세웠는데 그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중섭, 일본 역시도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이었죠. 그러니 그대로 있다가는 강제로 군대에 징집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섭은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별하기에 앞서서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중섭이 망월이라는 이 작품을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을 했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도 역시 소가 등장을 하죠. 이 출품작의 부상이 파레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받은 파레트를 마사코에게 프로포즈 선물로 주고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죠. 마사코는 이중섭이 준 이 파레트를 70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2012년에 제주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이 이중섭의 파레트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했습니다. 이중섭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꿈도 좌절이 되었고요. 사랑하는 연인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중섭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고향집 원산에 머물 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세 사람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웅크리고 있고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뭔가 희망을 잃은 듯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중섭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런 그림은 또 있습니다. 소년이란 이 그림에서도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된 이중섭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절에 빠져있던 이중섭을 마사코가 찾아옵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1945년이면 우리가 해방을 맞는 때입니다. 그쵸? 마사코는 당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출항하는 마지막 배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조국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배를 타고 이중섭을 찾아온 거죠.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5년 5월에 이들이 결혼을 했고요. 이제 막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아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중섭은 닭을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닭을 키웠으니 닭을 열심히 관찰했겠죠. 그때부터 이중섭의 작품에는 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섭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마사코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다 해서 이남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이중섭의 작품에는 이때부터 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중섭의 작품 중에 1953년에 그린 부부라는 작품입니다. 위에 있는 수탉과 아래에 있는 암탉, 부부로 보여지는 닭의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날개짓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주 행복한 모습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중섭이 작품에 그렸던 두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이중섭은 이렇게 아이들이 물고기와 노니는 모습, 아이들끼리 줄을 잡고 노는 모습, 이런 아이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럼 이중섭은 왜 아이들을 그렸을까요? 이 시기 이중섭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중섭과 마사코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디프테리아로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첫 아이를 잃은 거였죠. 당시 이중섭은 학교에 미술교사로 취직을 했지만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림을 가르치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학교를 그만두고 당시 고아원에서 미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이 첫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를 그냥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묻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큰 슬픔에 빠져있던 이중섭은 이렇게 아이 그림을 그려서 그 아이 그림을 첫 아이의 관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 땅속에 묻힐 첫째 아이가 어린 것이 혼자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아이 그림을 그려서 함께 관 속에 넣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동무 삼아 놀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복숭아 그림이 있죠. 복숭아는 무릉도원을 상징합니다. 이상세계죠. 또 다른 의미로는 저승에 가서는 극락왕생하고 무릉도원에서 마음껏 논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아이의 관에 함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 이후 1948년에 남한이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 이어서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당시 이중섭이 머물고 있는 곳이 원산이었습니다. 북한이죠. 그런데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예술활동이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중섭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미술 도구들을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중섭이 그림 활동을 하고 유학을 가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집이 유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친 때부터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특히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집안의 가장으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같은 큰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집안의 가장이자 뒷바라지를 해주던 형이 이렇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집안의 재산을 거의 몰수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 중에 이중섭의 가족은 토굴 같은 데 숨어서 지내다가 남쪽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남쪽의 국군들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놓고 토굴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중공군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북한에 들어와 있던 국군들이 다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이중섭의 어머니, 남은 아들이라고는 이중섭밖에 없습니다. 이 남은 아들조차도 또 끌려가게 될까봐 그걸 염려하여 이중섭의 어머니가 이중섭에게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월남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수는 소식이 끊긴 형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와 형수는 원산에 남겨둔 채 조카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올 당시에 어머니와 영영 이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이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들도 모두 그대로 고향집에 놔두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에 피난민들이 몰려있던 이 수용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온 피난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수용소도 거의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는 이들에게 남쪽에 더 안전한 제주도로 가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도 가족을 이끌고
제주로 가게 된 거죠. 1951년 1월에 제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도 눈이 펑펑 왔다고 합니다. 그 펑펑 오는 눈을 맞으면서 서귀포까지 3일을 걸어갔어요. 서귀포까지 가긴 했지만 이중섭 가족이 머물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의 집 한켠에 이중섭의 가족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중섭이 머물던 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중섭 가족이 살던 한 평 남짓한, 채 2평이 되지 않습니다. 한 평 남짓한 이 방에서 4가족이 머물렀습니다. 제주도의 상황도 궁핍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중섭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행복함은 이중섭의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밝은 톤의 그림에 행복감이 묻어나는 것 같고, 여기에 귤 농장에서 귤을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뭐가 풍족한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이중섭의 마음일 뿐이었고, 당시 제주의 상황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 마사코에 친정에서 쌀은 조금씩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쌀은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게를 잡고, 바다에 있는 게요. 그리고 해초를 수거해 와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 이중섭은 자신이 게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게에게 미안해서 이 물고기 그림과 게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영혼이 참 맑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제주도의 생활을 아이들과 이런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주에서의 아이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니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살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 담배, 양담배를 싸고 있던 은지화, 그리고 초콜릿을 싼 은지화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은지화에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로 그림을 새기죠. 드로잉을 이렇게 새깁니다. 이 새긴 것에다가 물감을 칠하면 그 새긴 틈 사이로 물감이 스며들겠죠. 그리고 그걸 닦아내면은 마치 우리 도자기에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새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런 은지화를 그렸습니다. 이 은지화 그림은 이중섭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은지화는 이중섭이 미술 도구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가로서 이중섭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법의 미술을 그리겠다라는 도전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지화 그림이 당시 제주도 때 많이 그려졌고요. 이런 은지화 그림은 다행히 300여 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중섭의 인생에 3번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약 1년을 머물렀는데 제주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인과 가족이 영양실조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은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서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어렵게 판잣집을 마련해서 가족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머물던 판잣집의 풍경으로 범일동 풍경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시기 일본에서 마사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재산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당시 마사코와 2 아들들은 영양실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폐에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섭은 부인과 2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조선에 남아있던 몇몇 일본인들을 송환하기 위한 그 송환선에 3사람이 탔습니다. 하지만 이중섭은 탈 수가 없었어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여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사람만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중섭 혼자 남았죠.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주던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겁니다.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1953년에 이중섭은 가족을 만나러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는 지인이 일본에 가는 배에 선원증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배의 선원으로 배를 타고 약 6일간 일본에 머물면서 가족과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같은 6일간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6일 동안에 행복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보고 오니까 또 어떨까요? 더 보고 싶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도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담아서 썼어요. 야스카타에게, 야스카타는 이중섭의 첫째 아들 태연이란 이름입니다. 나의 야스카타 잘 지내고 있겠지? 학교 친구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잘 지내고 있고 전람회 준비를 하고 있어. 아빠가 오늘 엄마와 야스카타가 소달구지에 타고 아빠는 앞에서 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어. 소 위에 있는 것은 구름이야.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달구지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이 행복한 모습을 나중에 유화 그림으로도 따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중섭은 자신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당시에는 통영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영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던 때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1954년, 55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게 되죠. 이중섭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소의 그림, 195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붓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붓이 굉장히 힘차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섭의 붓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소와는 좀 달리 싸우는 소의 모습입니다. 아주 온순한 소가 이렇게 싸우니까 어때요? 정말 무섭게 보이고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이중섭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던 한국전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중섭이 가족을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현실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내면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는 자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중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곧 그 전시회가 성공을 거두고 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에 가족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대향이라는 건 이중섭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향은 매시 매분 귀여운 그대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가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아고리님은 머리와 눈이 더욱 초롱해지고 자신이 넘치고 넘쳐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와 눈빛으로 제작 표현 또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없이 멋지고 한없이 다정하고 나만의 멋지고 다정한 나의 천사요.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건강하고 힘내요. 화공 이중섭은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어진 아내 남덕님을 행복의 천사로 높고 넓고 아름답게 돋아새겨 보이겠습니다. 자신이 넘치고 넘칩니다. 나는 그대들과 선량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새로운 표현을 또 커다란 표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덕 천사 만세 만세. 닭살 돋지 않았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편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편만 더 보면요. 언제나 내 가슴 한가운데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나의 귀중하고 유일한 천사 남덕군. 아고리도 건강한 데다가 제작이 더욱 순조로워 쭉쭉 작품을 진행하고 있어. 자신도 놀랄 정도의 작품이 완성되어 감격하고 힘이 넘치고 추위에도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두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등을 켜고 제작을 계속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소중하고 멋진 당신의 모든 것을 포옹하고 있어. 당신만으로 하루가 가득하다오. 빨리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요. 세상에 나만큼 자신의 아내를 광적으로 그리워하는 남자가 또 있겠소.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어서 머리가 멍해져 버린다오. 한없이 상냥한 나의 멋진 천사요. 1954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장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명동의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았고 이 시기 이중섭의 작품을 사겠다고 많은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울과 대구 두 차례 개인전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 개인전에 출품했던 작품 중에는 닭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닭 그림을 보여줬는데 부부라는 이름의 닭 그림이었죠. 그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앞에 부부는 암탉과 수탉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닭은요, 두 마리 다 수탉입니다. 그러니 이 수탉 역시도 남북한의 갈등,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중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 개인전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예약되었지만 실제로 팔리진 않았어요. 수금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중섭의 개인전이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서 이중섭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좌절에 빠진 이중섭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는 피 흘리는 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중섭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크게 좌절한 이중섭을 같은 작품 활동을 하는 지인들이 챙겨줍니다. 이중섭이 그 시기 친구들과 함께 정릉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지인들이 이중섭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이중섭은 거식증에 걸렸고요.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입원을 해야 됐어요. 입원을 하면서 마사코에게 편지를 씁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요. 건강하게 퇴원을 하면 다시 편지를 보내겠소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냈고 마사코가 보내온 편지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섭은 건강이 좀 회복되는 듯 했지만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 했었고요. 이 시기 이중섭이 자신의 작품을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이런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중섭에게 미쳤다는 의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중섭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되어서 찾아온 조카에게 이중섭이 나 괜찮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서 조카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 자화상이 이중섭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이중섭은 이 작품 외에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화가들은 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섭은 왜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중섭에게는 자신이 그린 소, 자신이 그린 아이들과 가족의 그림이 곧 자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소 그림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이중섭이 자신의 마지막을 모두 쏟아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제목의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이 제목에 마음이 꽂혔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5점 정도 비슷한 작품들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거의 이중섭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작품 속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누이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아마 이중섭 자신이 아닐까 싶고요. 이중섭이 기다리는 여인은 고향인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요. 일본으로 가서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부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부인을 그리워한 이중섭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중섭은 1956년 9월 6일 밤 11시 45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흘 동안 무연고자로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를 병문안았던 지인이 뒤늦게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그의 시신을 찾아서 이중섭이라는 신원을 확인해 줬죠. 그리고 그 지인들이 이중섭의 장례를 치러줬고 화장을 해서 그 유해의 일부는 바깥에 뿌려주고 또 일부는 망우리 공원에 무덤을 써주고 또 친구였던 구상 시인이 이중섭의 유해의 일부를 그 다음 해에 일본으로 가서 마사코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 그림과 아이들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이라는 이 사람, 이중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섭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입니다. 실제로 근현대 작품 100점을 놓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과 2등이 모두 이중섭의 작품이었다고 하죠. 모두 소그림이었습니다. 뭔가요?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입니다. 이 수렵도의 산의 모습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이중섭이 그렸다고 하는 벽화 그림에 이 산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고분벽화 주작도입니다. 이 주작도는 이중섭이 그린 부부 그림과 또 비슷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북한에서 이 시기 고구려 고분벽화가 발견이 되었고 이중섭은 그걸 보면서 고분벽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중섭은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고분벽화를 모사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을 이중섭은 은지화에 그대로 녹여내었고요. 그리고 이 고려청자에 동자들이 열매를 따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아이들이 복숭아를 따는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의 문양에도 이중섭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의 그림 중에 보면 오리의 모습과 연꽃의 모습, 실제로 도자기 문양으로 새겨지는 문양들이 그림에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씨는 굉장히 힘있죠.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입니다. 이 추사체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중섭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이 힘있는 글씨체가 이중섭의 그림의 필력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중섭의 그림에는 소나 아이들이라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소재뿐만 아니라 그 그림의 필력이나 색감, 이런 분위기 전체도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정서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이 마사코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올바르고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라오. 화가로서의 이중섭이 가진 가치관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중섭의 또 다른 대표작,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어떤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입사원이었어요. 영업사원이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서 영업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비까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도 없고 남의 가게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이 작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황소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자석에 이끌리듯이 가서 이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7,000원을 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영업사원이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영업사원이 유니온 제약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10년에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자 35억 6천만 원을 주고 드디어 진품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중섭 마니아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중섭 작품을 수집했고 이렇게 서울미술관이라는 사립미술관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니온 약품의 안병광 회장입니다. 이런 소그림을 보고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뭔가 우리하고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안병광 회장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이 머물고 있었던 집이 보존이 돼 있죠. 그 한평 남짓한 방의 벽에 이렇게 소의 말이라고 하는 이중섭의 자작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섭이 쓴 시를 그의 조카가 외우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소의 말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소를 표현한 시지만 이 시 속에는 자신의 삶을 표현한 거기도 하죠. 이중섭의 삶은 근현대사의 정말 굴곡진 우리 역사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속의 소는 정말 힘든 시절에 꿋꿋하게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낸 우리 모습이었고 이중섭의 작품 속의 아이들은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수근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서민화가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3가지 키워드를 아십니까? 박수근 그림은 한 번 이상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 머릿속에 박수근 그림이 떠오르시죠? 네. 그 그림을 읽는 3가지 키워드 뭘까요? 궁금해지시는가요? 네. 그 3가지 키워드는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고요. 박수근 화가의 고향이 휴전선 근처 양구입니다. 강원도 양구.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어때요? 잘생기셨죠. 키도 거의 180입니다. 그 시절에 이런 키에 이런 외모를 가지셨으니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수근은 왜 화가가 됐을까요? 바로 이 작품 때문입니다. 밀레의 만종이죠. 밀레의 만종은 밀레가 농촌 풍경 그리고 파리 근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은 인기가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밀레는 한평생 농촌 풍경에 농촌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밀레가 죽고 나서는 그 평가가 달라지죠. 초창기에 이 그림이 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갈 때의 가격이 1000프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프랑스에서 밀레의 진면목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면서 그 작품을 다시 사왔습니다. 다시 사올 때는 그 가치가 800배 뛰었습니다. 80만 프랑으로 이 그림을 사갖고 와서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도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레와 같은 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역시도 서민 화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죠. 그럼 박수근 역시도 평생을 서민 화가로 살았으니 인기가 좋았을까요? 박수근의 그림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수근이 죽고 나서 역시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됐죠. 2007년에 박수근의 그림이 그 당시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팔레터 그림이었는데 45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을 김환기가 깨어버렸죠. 이렇게 박수근은 평생을 서민화가로 사셨습니다. 서민화가의 작품이 이렇게 45억 2천만 원이라니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박수근은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학력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가 다였습니다.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화가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죠. 결국 박수근이 1932년에 18살 나이에 그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1932년이면은요, 일제강점기죠. 그 시기에 미술을 한다는 화가들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하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조선인들보다는 일본인이 더 유리할 거고요. 국내파보다는 일본 유학파들이 더 유리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박수근이 18, 그 어린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번번이 낙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박수근의 삶에, 그리고 박수근의 작품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박수근의 작품을 읽는 키워드가 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팔레터 그림입니다. 팔레터 그림 속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나요? 네,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수근은 우연히 이 팔레트에서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박수근이 첫눈에 반한 그 여인은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박수근에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생각이. 그 여인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 갈 때에는 우리 집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 하루 세 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드렸어요. 아주 어린 새어머니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또 첩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가난해도 좋으니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졌던 거죠. 이 처녀는 이런 바람을 가졌지만 이 처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죠. 그런데 박수근은 이 처녀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생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난 거죠. 그러니 박수근이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박수근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옆집 가서 호통을 쳐서 결국 이 처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래서 박수근이 김복순이라는 이 처녀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를 믿는 신자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이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연애가 시작이 되겠죠. 박수근은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맷돌질하는 부인의 모습으로 당시 41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첫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의 모습으로 모자라는 제목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또 입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박수근이 평양에 있는 도청에 잠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주말 부부가 돼버린 거죠. 박수근은 평양으로 간 그 다음 날부터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근의 부인은 답장을 보내고요. 편지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죽하면 이 박수근의 부인 집으로 편지를 갖다 주는 우체부 아저씨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들 너무해요. 편지란 가끔씩 하는 거지.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겠어요?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도청에서 타는 봉급 가지고 옷값도 못 당하겠다. 편지 좀 그만하라고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신혼의 알콩달콩함을 즐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박수근은 정말 아내 바보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박수근이 얼마나 부인을 아끼고 챙겼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박수근의 부인이 먼 곳에 사는 친구의 돌잔치를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막차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는데 박수근이 첫 아이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도착한 친구들 중에 마중 나온 남편은 박수근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왔더니 박수근이 아이 밥 다 먹이고 저녁 밥상을 탁 차려놓고는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데워놓은 밥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감동 그 자체였겠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박수근입니다. 또 부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피걸레가 잔뜩 나왔는데 그 피걸레를 박수근이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빨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웃집에서 도와주시기로 한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당신이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박수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나는 내 사람이라 괜찮소. 그렇게 그 피 묻은 걸레도 마다하지 않고 손빨래를 했던 사람이 박수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수근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이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이부자리를 다 개고 애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출근을 할 때도 출근하러 나가다가 빨래가 널려 있으면 그 빨래를 만져보고 다 말랐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개어주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딸의 일을 덜어주시는 것 같이 여겨졌다. 남편에게서 친정어머니 같은 살뜰히 챙겨주는 그런 걸 느꼈던 거죠. 세상에 친정어머니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인의 집은 친정이 잘 살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정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정의 재산 몰수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북한 정권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차에 한국전쟁이 또 터지네요. 이 한국전쟁이 터지고 남쪽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국군들이 북쪽으로 진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국군들이 그렇게 반가웠나 봐요. 박수근이 나서서 국군들을 환영하고 국군들을 지원해주는 포스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군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가 싶었는데 중공군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국군들이 쫓겨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박수근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북한 정권에 찍혀 있었는데 국군들을 환영하는 그림들을 그렸었잖아요. 잡히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들도 피난을 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피난길에 나섰는데 피난을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특히 누가 큰일 날까요? 박수근이 큰일 날 겁니다.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니 그 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인이 박수근더러 우리는 그냥 두고 어서 혼자 멀리 먼저 가세요. 그래서 박수근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뒤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결국 북한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헤어진 지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가게 되면 영영 남편과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월남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그 피난길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눈을 피해야 됐었고요. 강도 건너야 됐었고 그 힘든 길을 넘어서 드디어 남쪽으로 월남에 선거를 거뒀습니다. 월남을 하고 당시 남쪽에 있던 국군과 유엔군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북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월남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뢰를 그렇게 많이 파묻어 놓았는데 이 식구들이 어떻게 지뢰도 밟지 않고 올 수 있었느냐.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탱크가 지나간 자리만 밟고 왔습니다. 부인은 이 길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부인 박복순 여사는 정말 똑똑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박수근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부인은 고등학교를 나온 엘리트였던 거죠. 그렇게 부인은 어렵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수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영영 부인과 아이들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부인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없던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박수근이 미군 PX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끼고 아껴서 어렵게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창신동 집이고 이 집은 이들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박수근의 작업실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열심히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1953년에는 우물가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특선을 했고요. 그리고 절구지라는 여인 역시 부인이 모델이었겠죠. 1954년에 입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55년, 56년까지 계속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했어요. 박수근의 또 다른 작품인데 노상에서 좌판을 열고 장사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름장수의 모습인데 이웃집 기름장수가 자식에게 편지가 왔는데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박수근의 부인에게 읽어달라 하고 모델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악이 업은 소녀, 박수근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 작품은 박수근의 큰딸입니다. 막둥이를 업고 있던 큰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네,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박수근은 왜 이렇게 여인들을 그린 걸까요? 다시 박수근이 그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보면 여인들의 전신상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표정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특정한 여인을 그린 것이 아니죠. 부인을 모델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그 그림은 부인을 그린 게 아닙니다. 내 부인이기도 하지만 내 이웃집 여인, 그리고 그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주변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이 어떤 시절일까요? 일제강점기 말에 징용으로 남자들이 끌려가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때 또 젊은 남자들이 끌려갔죠. 그 젊은 남자들의 빈자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역할들을 모두 어머니가, 부인들이, 그리고 큰 딸들이 해냈던 거죠.
그 여인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겁니다. 박수근의 부인 김복순 여사의 모습입니다. 박수근의 그림에 가장 많은 주인공이죠. 하지만 박수근 그림 속에 있는 여인들은 김복순 여사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근은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그 인간의 선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바로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근 그림 속에 있는 그 여인들이 박수근의 아내이고 이웃이고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여인. 그 여인을 선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박수근의 생각이었습니다. 박수근의 그림 속에는 그 여인들을 선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해서 저는 키워드를 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박수근이 다녔던 양구 공립보통학교, 지금은 양구 초등학교입니다. 그곳에 가면 박수근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박수근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때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근은 이 나무 밑에서 그림을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박수근은 나무와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던 거죠. 박수근이 한국전쟁 만렵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미군 PX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시절에 박수근이 그렸던 나무 그림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잎이 무성한 나무인가요? 아니죠.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시절에 이런 나무를 그리면서 박수근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 없는 붓을 들고 오늘도 오고 가고 그림은 더디고 세월은 빠르구나 못 오는 청춘이라 허송하기 서러워라. 박수근이 PX에서 미군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림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에 보면 외롭고 힘든 나무의 모습이지만 그 밑둥만큼은 굵게 이 가지들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지만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나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또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무가 두 여인을 사이에 두고 이 그림의 균형을 딱 잡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나무가 들어간 박수근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나무가 박수근의 작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수근의 작품 속의 나무는 여인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 옆에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여기 가는 두 여인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누나와 동생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이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눌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이 그림 속에 있는 나무가 다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뭇잎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수근의 그림 속의 나무는 박수근의 그림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을 풍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풍경화 속에 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박수근의 그림은 좀 다릅니다. 박수근의 그림은 나무로 풍경을 나타낸 것 같아요. 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다 잎이 없는 나무입니다. 박수근은 왜 이렇게 잎이 없는 나무를 그렸을까요? 잎이 없는 나무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볼 수 있나요? 겨울에 볼 수 있죠. 그러면 겨울은 박수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박수근은 겨울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아주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박수근에게 진짜 추위는 자신이 느끼는 정신적인 추위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있고 자신은 추구하는 그림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죠.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사람도 늙어가는 것인데 오늘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덜컥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박수근은 이 겨울을 껑충 뛰어넘어서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박수근의 마음은 이미 봄에 가 있는 거죠. 그런 박수근의 마음이 그 나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박수근은 왜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나무를 그렸을까요? 이걸 제가 박수근이 아니라
박수근과 인연이 있었던 박완서의 일화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 첫 소설이자 자전적 소설 남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니까 이 작품에는 박완서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박수근 선생님을 모델로 했던 주인공 오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 속의 오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보다 화가가 아닌 것이 더 두렵다. 화가가 아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림이 박수근의 인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 작품 속에 오키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완서와 박수근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너무 귀엽죠? 이분이 바로 박완서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박완서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박완서가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집은 몰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서 미군 PX에서 근무를 했었죠. 미군 PX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군들에게 짧은 영어로 초상화 그리라고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을 따오면 그 일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죠.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박수근 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완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엘리트 출신입니다. 자기가 그림을 따와서 일을 주는 이 사람들은 화가가 아니라 간판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그분들을 하대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뻘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씨, 김씨 이렇게 막 불러댔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일을 따와야 그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건 자기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정말 아나무인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수근이 화집을 하나 들고 와서 박완서에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화집의 그림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게 내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박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간판쟁이라고 무시했던 이분이 진짜 화가였던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미안해진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박수근 화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머릿속에서 다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박수근 화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박수근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박완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완서는 콧대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모든 불행은 자신에게만 닥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이 불행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은 다 이 불행을 딛고 버티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불행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불행이 나만 겪는 게 아닌 게 된 거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박완서는 박수근 선생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린 남옥을 볼 때마다 그의 겨울, 나에게는 그렇게 살벌하게 춥게 보였던 겨울나무가 박수근 화가의 눈에는 어찌 그렇게 늠름하고 숨쉬듯이 정겹게 비춰졌을까.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 속의 나무는 남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고목이 아니라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이걸 잘 이겨내면서 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박수근 그림 속의 나무는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고 그 나목은 박수근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보잘것없지만 간절히 잎을 무성히 피울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박수근은 나무를 통해서 진솔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저는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두 번째 키워드, 진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 화가들의 모습입니다. 박수근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 예,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박수근의 모습입니다. 박수근은 양구공립보통학교가 학력의 전부이죠. 그리고 오로지 미술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박수근이 입선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학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술계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1957년에 박수근이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새 여인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을 해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낙선을 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1957년이었는데 낙선한 작품은 지금 남겨져 있지 않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1960년에 그렸던 새 여인의 모습입니다. 1957년에 낙선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박수근이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술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제때 치료할 수 없었어요. 백내장에 걸렸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결국 한쪽 시력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좌절이 더욱 컸겠죠. 하지만 한쪽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한일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추천 작가로 작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천 작가가 됐다는 건 입선했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60년에도 그리고 61년에도 추천 작가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할 수 있었고 1962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박수근이 인정을 받은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박수근의 건강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박수근은 1965년에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제대로 된 개인전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화가의 인생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전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수근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무 멀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이 박수근 미술관을 향하고 있는 이 조각상 누구일까요? 박수근의 뒷모습입니다. 박수근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사실 자신의 생가자리에 들어섰던 박수근 미술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개울이 흘러가고 있어요. 개울이 흐르는 곳에는 아낙네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빨래하겠죠. 여기 아래가 빨래터입니다. 박수근의 시선은 사실 빨래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처음 봤던. 이 박수근 미술관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컬렉션 중에 18작품이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 기증되었죠. 그 중에 유화 작품이 여기 4작품이 있습니다. 그 4작품 중에는 여기에 있는 이 작품, 악의 어분 소녀. 악의 어분 소녀는 박수근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경매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작품입니다. 특히 소녀의 모습이 앞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작품은 더욱더 귀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한일이라는 작품, 한가한 하루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1959년에 그려진 거지만 이후에 미국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우리가 경매로 다시 사갖고 온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박수근 미술관의 입구의 모습이에요. 뭐가 제일 눈에 띄는가요? 돌이죠. 화강암입니다. 실제로 이 양구 지역은 화강암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 화강암이 바람에 풍화되어서 가루가 된 마사토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돌이 많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돌이 역시 또 화강암입니다. 박수근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과 함께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애불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암벽에 불상을 새겨놓은 그림. 그 그림이 이 박수근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와닿았죠. 그래서 박수근은 그 화강암의 질감을 그림에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화강암, 돌의 질감을 어떻게 그림에 나타낼까요? 그래서 박수근은 유화를 10번 이상, 많게는 20번까지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하지만 그 깊은 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박수근만의 마티에르라고 하거든요. 미술의 독특한 질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박수근은 우리나라의 옛 성물, 즉 석탑이나 석불 같은 데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꼈다고 합니다. 돌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박수근은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호도 미석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박수근의 작품을
특히 박수근만의 그런 질감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렛 밀러 여사라는 분인데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의 부인이었어요. 이분이 박수근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샀고 박수근을 많이 후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 거실에 가면 저렇게 박수근의 작품들이 잔뜩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수근의 작품을 미국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굉장히 또 애를 쓰기도 했어요. 마가렛 밀러 여사가 박수근을 응원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는 유명한 인물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색상과 화풍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박수근의 화풍을 후원하셨습니다. 박수근은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박수근은 하나를 깊게 파고들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화강암의 그 돌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던 거죠. 그래서 박수근은 화강암의 질감을 자신의 그림에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을 읽는 세 번째 키워드는 돌의 아름다움, 미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박수근의 작품, 여기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여인도 있고요. 이 여인은 박수근이 자신의 부인을 비롯한 그 당시에 힘든 가족들을 챙겼던 이웃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정말 선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그림 속의 나무는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잎을 잔뜩 피울 나목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근 그림 속에 박수근만의 질감, 이거는 화강암의 질감이죠. 박수근은 이 돌이 간직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림에 표현을 해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중섭의 삶과 그의 작품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수근의 삶과 그의 작품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수근의 삶과 박수근의 작품을 통해서 박수근의 작품을 읽는 이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도 박수근의 그림을 다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듯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성찰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